투자 리포터 주식의 발견은 SBS BG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풍성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약값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면서 본격적인 약값 인하 정책에 나서고 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을까요? 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제 미국의 약값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문 의약품 약가 같은 경우는 OECD 32개국 평균에 비해서 약 277.6%가량 높은 수준이고요. 미국의 약가는 한국 대비해서 약 391.3%, 굉장히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높네요. 네, 이를 그래서 이제 시정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강력한 약가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미국 내 처방약 가격을 주요 선진국 중에 낮은 약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골자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가격을 유럽이나 이런 해외 시장과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 그 이상으로 높일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글로벌 빅파마에 이제 공식적으로 약가 인하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미국 내 약가를 우선적으로 자발적으로 인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가격을 제한하거나 수입 의약품 대상 관세를 또 부과하는 식의 이런 불공정 가격 책정 단속 강화 등의 이런 정책적인 행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강경하게 조치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여러분들 느끼시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의 모든 주식시장이라든지 경제 상황 자체를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인하 조치가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겠죠. 네, 확실히 이제 약가 인하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수급 영향이 일부 나타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시면은 국내 제약 바이오의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다행이네요. 네, 아직 구체적인 이제 시행 방식이 공개되지는 않았고, 그리고 강제성이라든지 법적 근거가 지금 현재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 제약 바이오사 쪽에서는 미국에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조금 적고, 그리고 실제 미국 내 약가 하락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이 영향이 조금 제한적인 편이라서 그러는데, 특히 이제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보시면은 주력 수출 품목이 복제약, 이 바이오 시밀러 쪽에 중심이기 때문에 영향이 조금 제한적이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 미국이 추가 수입약에 보시면은 250%까지 관세를 매기게 된다. 그럴 때부터가 이슈가 조금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걱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되면은 이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들이 확실히 미국 수출 및 생산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말씀을 듣고 보면 결론적으로 그래도 트럼프의 약값 정책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국내외 바이오 시밀러나 이런 제네릭 기업들은 네. 약가 인하 정책의 수혜자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이 이제 대다수 글로벌 제약사들에게는 수익성 악화라는 이 부정적 이슈부터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기존의 비싼 가격에 팔리던 이런 오리지널 신약 대신에 동일한 성분을 또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한 바이오 시밀러와 제네릭이 이제는 의료 현장에서 더 널리 선택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서 복제약 사용을 적극 장려하면서 약가를 자발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이런 글로벌 제약사들의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견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조 처음 이런 거에 대해서 강조하면 그건 좀 비싸더라도 우리가 감수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효과는 똑같은데 좀 저렴한 이런 약들이 또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바이오시밀러라고 그러죠. 이런 약들은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자, 한미가 관세 협상에 합의했지만 아직 의약품 관세는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제 기억에 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한 게 굉장히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었는데, 자,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에는 100% 품목별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의약품엔 어느 정도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거로 전망이
됩니까? 현재로서는. 네, 지금 현재 한국의약품 관세 이번 한미 통상 협상 결과에 따라서 네.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는 대략 한 15% 내외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애국 대우로 이제 국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유독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죠. 다만 아직 어떤 품목에서 얼마나 부과가 될지 구체적인 리스트는 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소식들이 나오게 된다면 네네. 제가 저희 채널에서 추가적으로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최애국 대우라는 게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께서는 주의해서 또 보시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의약품 관세 부과가 됐을 때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관세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뭐 미국이 이제 수입 의약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게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서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셀트리온, 뭐 삼성 바이오 에피스 등의 이런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들의 이런 미국 수출 의약품 가격 경쟁력이 약화가 되면서 뭐 이익률 감소라든지 수출 물량 축소라는 이런 리스크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하지만 이 관세라는 것이 관세 부과 전 약 1년에서 2년 유예 기간을 활용해서 재고를 비축한다거나 뭐 미국 내 생산 시설을 더욱 구축한다거나 이런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이나 이런 미국 기업 인수와 같은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좀 관세 부담을 해소해 나가는 이런 전략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갑자기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단계별로 좀 준비할 시간은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트럼프의 약값 인하 정책, 관세 그리고 금리까지 제약 바이오 시장에 많은 변수들이 산재해 있는데요. 이런 변수를 예측하고 분석하기 쉽지 않으시죠?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 후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이 알기 쉽게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수혜를 받는 업종 중 하나가 제약 바이오 분야인 거는 자명합니다.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를 넘어서면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됐을 것 같은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원래는 이제 이번 FOMC에서 파월이 금리 인하 신중론을 내비치기는 했었는데 일시적인 고용 수치 둔화와 그리고 채권 금리가 빠르게 내려오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불을 붙는 이렇게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페드 워치에 따르면은 9월 25bp 금리 인하 확률이 94%, 95% 이렇게 이상으로 치솟았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현재는 보시면 한 80%대의 높은 수치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금리 인하 시기에 왜 제약바이오 섹터에 수급이 많이 몰리는지 질문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은 사실 이제 투자금, 그러니까 돈이 직접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산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신약 하나를 개발을 하려면 임상 시험이나 허가 과정까지 몇 년씩 걸리고 네. 수천억이 이렇게 깨진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처음에 투자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네, 맞습니다. 대규모적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상당히 큰데 사실 이제 투자금 대부분이 대출이나 그래서 외부 자금 조달로 마련하게 되는데 그런데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자 부담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돈이 생기면서 그 돈으로 R&D에 대한 더 과감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즉 금리 인하는 연구개발이 생명인 바이오 기업들에게 가문 속의 단비 같은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 먹거리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적자라도 임상 3, 4만 성공하게 되면은 매출이 이제 수천억이나 조 단위로 점퍼를 뛰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쓰이는 할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에 대한 평가가 높아진다. 그래서 네네.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몰릴 때 제약바이오가 1순위로 자금이 몰리는 그런 과정까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이런 그 금리와 그다음에 제약회사의 성장 가능성의 연관관계를 지금 이영진 자문위원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와중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잇따라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건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대규모 구조조정은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비용 절감과 함께 이런 R&D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이런 경쟁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네. 대표적인 기업들은 사례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머크 같은 경우는 전체 인력의 8%에 해당하는 약 6천여 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이런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 중에 있고요. 27년 말까지 또 연간 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조 원 수준인데 이 4조 원 수준의 비용을 감축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개발로 성장한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전체 인원의 약 10%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고 또 2년간 15억 달러의 비용을 감축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도 바이엘이라든지 노바티스와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수천 명 이상의 인력을 계속해서 감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비핵심 부분과 비용 구조를 재정비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전략을 통해서 단순한 이런 인력 감축 계획을 넘어서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략적인 초점을 맞추고 사업 구조 전반의 체질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회사의 구조를 변경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 빅파마의 이딴 구조 조정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확실히 요즘에 이제 글로벌 빅파마의 연이은 구조 조정은 이제 시장 수요에 대한 변화라든지 그리고 약가 정책에 대한 압박 그리고 글로벌 경쟁 심화까지 겹쳐진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파트너십에 대한 계약이 축소되거나 또 이제 기술 이전 협상에서 국내 기업들이 조금 더 까다로운 조건을 마주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약가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렇게 해서 실적 압박도 전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저희가 부정적인 견해만 있는 게 아니라요. 기회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보시면 오히려 글로벌 제약사들이 내부 구조 조정과 동시에 파이프라인을 외주를 확대하고 그리고 또 M&A나 기술 도입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국내의 바이오텍이라든지 CDMO 그 기업들에게는 확실히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고 국내 바이오텍이나 CDMO 기업들에게는 확실히 기회다. 그리고 R&D 중심의 벤처형 바이오라든지 AI 기반의 신약 개발 그리고 CDMO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확실히 글로벌 수주 확대와 전략적 협업 가능성이 충분히 생기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집중해 보신다면은 사실 이 흐름에서 대비를 얼마나 기민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종합해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약 분야에서는 초기 투자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하나의 신약이 개발이 되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형성이 된다는 부분이 이제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즘 주위에서 이거 맞고 살 뺐다는 사람들 꽤 많이 보입니다. 저도 맞고 싶어요. 위고비. 그러다 보니까 엄청 이슈고 전 세계의 다이어트를 꿈꾸는 분들은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제약 바이오 업종의 화두 역시 단연 비만 치료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저 사실 김현우 자문역이 살을 엄청나게 뺐었거든요. 위고비 덕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죠. 저도 여쭤봤는데 아니라고 해가지고 저도 관심이 좀 많은 분야다 말씀드리고 GLP-1의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비만 치료제 자체가 사실 이제는 달라졌다라고 하는 게 네네.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서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당뇨병 그리고 만성 질환 예방과 치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이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을 보시면은 말씀하셨던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있고 이외에도 일라일리의 마운자로가 있고요. 그리고 로슈나 메세라 등의 글로벌 빅파마들이 경쟁적으로 이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이어트 시장은 영원한 시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이어트는 그냥 단순하게 외형만 아름답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김현우 자문역 건강해 보이네요. 성공하셨네요. 자, 최근 비만 치료제 위고비로 유명한 덴마크 제약사 방금 전에 이영진 자문역이 얘기했습니다만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근데 급락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하루 만에 시총 97조가 날아갔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네, 우선은 일단 최근에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 우선 먼저 일라일리가 경부치료 쪽에서 노이즈가 있어서 급락이 또 나왔던 적이 있고 그 전에 이 노보노디스크가 올해 실적 가이드스를 크게 낮추면서 급락을 맞이한 건데요. 원래 올해 매출 성장률 전망을 기존 13에서 21%로 예측하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8에서 14%로 낮춰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률도 전망도 원래 절반 수준으로 지금
지금 낮아지면서 이게 주력 제품인 비만 치료제 위고비라든지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의 매출 성장세가 둔화된 그런 영향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위고비는 미국 시장 점유율이 46.1%로 떨어져가지고 경쟁사인 일라일리 마운자로 53.3%에 대비해서 1위 자리를 이렇게 내줬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 유사한 이 GLP-1 유사체 비만약들이 계속해서 지금 출시가 되고 있고 네네. 복제약, 제네릭 확산도 판매 부진을 부추겼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사실 더 여파가 컸던 게 일라일리의 마운자로가 최대 투여 시에 72주 후에 20%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인 반면에 위고비는 14% 정도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네네. 성능 차이가 여기서 났던 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미치는 파급력인 효과가 주가에 좀 연동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이 시장도 엄청 치열하네요. 왜냐하면 시장이 될 것 같으니까 네. 너도 나도 그냥 비펌아들이 이쪽으로 다 쏠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의의 경쟁이면서 또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비만약 시장의 성장은 새로운 신약에도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먹는 비만 치료제 연구에 열중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1년 이상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다가 네네. 열심히 다이어트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크게 가파르게 성장을 했는데요. 예, 예. 힘들게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이제 먹는 비만 치료제까지 쉽게 다이어트하는 약들을 새롭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 편의성에 대해서 이런 크게 높이고 복약 순용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제약사들이 GLP-1뿐만 아니라 이런 3중 작용제 등의 차세대 비만 치료제 임상에 적극 나서면서 먹는 비만 치료제 연구를 활발히 이제 매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네. 기존 비만 치료제는 이제 주사 방식이라서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그렇죠. 있는데 이제 네. 먹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주사제에 비해서 환자들의 복용이라든지 이런 유통이 쉽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둘 다 환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주사제형의 비만 치료제를 이제 먹는 약으로 개발 중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 릴리 같은 경우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오퍼글리프론의 임상 시험 결과를 올해 말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네, 주사라는 형식 자체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주사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맞습니다. 우리 아침에 건강기능식품 먹듯이 그냥 먹는 경구용이라고 하면 너무 편리하잖아요. 예, 거부감도 없고 거기다가 효과까지 좋다고 하면 금상첨화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 시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그러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 연구가 한창일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확실히 핫합니다. 핫하고 지금 되게 주요 기업들만 제가 한번 피드백을 드리자면은 우선 펩트론 같은 경우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기반으로 해서 약효 지속성이 이제 펩타이드 위약품과 그리고 독자적 약물 전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한 번 투여로 1개월 이상 약효가 지속되는 기술입니다. 그래가지고 1개월 이상 지속형 주사제를 올해 초 호주에서 특허를 취득하고 그다음에 미국, 유럽 등의 20개국에 특허 출원을 한 입장이라서 보시면은 사실 주도주 라인에 이렇게 속하게 됐는데 라인업에 속하는데 기존 주 1회 주사 방식에 비해서 당연히 횟수와 불편이 대폭 감소를 하다 그렇죠. 보니까 안정성이나 생체 이용률이 확실히 개선된 차세대 약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입장이겠고요. 그리고 경구용 쪽을 살펴보시면은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 에페글라이타이드에 대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D&D 파마텍이 이쪽 분야에서 사실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기존 주사 형태에 대한 GLP-1에 대한 약물을 경구용으로 먹는 약으로 투여를 가능하게 하면서 이 오랄링크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게 기존 GLP-1 계열의 약물들이 분자 크기가 크고 경구 투여 시에 안정성이 조금 낮아가지고 흡수가 어려웠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한 이 독자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장기 지속형 주사형 신약 분야 부분에서 메시 치료제의 DD01 입장에서는 임상 1상에서 4주 투여만으로 지방간 수치를 최대 52.2%까지 감소시키는 등의 효과를 입증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7월까지 첫 환자 투여를 완료를 하고 미국에서 임상 2상으로 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주요 기업들의 이슈들이 있겠습니다. 야, 오늘 바이오에 대한 얘기들을 쭉 나누고 있는데요. MC로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왜냐면 바이오에 대한 얘기
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을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뭐 투자자뿐만 아니고요. 이제 여러 투자 기관이나 리서치 기관 역시도 이제 2030년까지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약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 성장세가 연평균 성장률이 이제 20에서 50%까지 육박을 하게 되면서 그간 종양학이라든지 이런 만성질환 관련 의약품이 이끌던 이런 글로벌 제약 시장 판도를 바꾸는 이제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다른 의약품 시장 대비 최소 5배 이상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면서 성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이 이제 과체중 인구가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 비만은 만병의 근원 맞아요. 이런 질병이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네. 치료제 수요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비만 치료제가 현재 출시가 되고 수요가 있는 상황이지만 다양한 형태의 신약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뿐만 아니라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당뇨 이런 비만을 연관한 질환 개선까지 기대되는 제품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세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강의학 프로 아닙니다. 주식 프로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 바이오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갔는데요. 빠르게 변하는 시장, 수많은 종목 중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이 많이 되시죠? 오늘의 핵심 테마 속에서 자문력들이 직접 금운동 종목을 엄선해서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에 관한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을 카카오톡 채널에서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력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까지 자세하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영진 자문력과 함께 제약, 바이오 관련 금운동 뽑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동메달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우선은 동메달 기업은 저희가 방금까지 계속해서 알아봤던 비만 치료제 섹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연평균 CAGR로 따져봤을 때 최소 20에서 50%까지 성장을 하는 이런 섹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동메달을 여기서 뽑아봤습니다. 동메달 기업은 블루엠텍을 뽑았습니다. 블루엠텍. 네, 현재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일라일리가 마운자로보다 위고비보다 그러니까 일라일리의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 감량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임상 3상 결과에 따르면은 이 마운자로의 투여군 평균 체중 감소율을 20% 정도로 보고 있고 위고부의 투여군은 이제 13%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때문에 마운자로의 국내 출시가 이목이 더욱더 지금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운자로가 2025년 8월 중순에 한국 릴리를 통해서 국내 정식 출시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8월 말부터 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블루엠텍이 위고비에 이어서 마운자로 등의 병행 유통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금 바닥에서부터 수급이 몰리는 중이고요. 과거에 위고비 국내 출시 당시에 블루엠텍이 주가가 급등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 사례를 대비해서 생각해 보신다면은 이 마운자로의 출시가 임박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슈가 한 차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가 부근에서 외인 수급이 공격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추세를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동메달로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약 개발하는 업체는 아니지만 제약 바이오주 동메달로 차지한 이 블루엠텍은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병행 유통하는 이슈가 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메달의 영광을 차지할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제약바이오 은메달은 이 흐름을 이어서 은메달 기업을 바로 올릭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올릭스. 네, 여기서 또 등장합니다. 올릭스는 2025년 2월 일라일리와 약 9,117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시장 반응을 제대로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계약 구조도 깔끔했습니다. 일상에 마치면은 이후 임상부터 상업화까지 릴리가 주도하는데 올릭스는 마일스톤이랑 로열티만 수령하게 됩니다. 위험 부담도 그러면은 위약금에 대한 의무도 없는 그런 입장이겠죠. 핵심은 바로 OLX 702A. 이게 바로 지금 비만 대사이상 그리고 메쉬 그다음에 간섬 위화 등의 복합한 질환으로 인해서 임상 1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특히 릴리의 GLP-1 치료제 이 마운자로와 병용을 했을 때 체중 감소 시너지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이슈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릴리와 협업 중인 RNAI에 대한 메커니즘 기반으로 해서 약물 중에 가장 가치가 높은 파이프라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올릭스는 전통적인 GLP-1 계열이 아니라 이 RNAI에 대한 기반 치료제 그리고 병용 시너지와
장기 지속형 제형에 대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관심을 계속해서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시면 올릭스는 현재 탈모라든지 황반 변성 그리고 비대용토나 간질환 등의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어요. 한두 가지 아이템에만 집중하지 않는 포트폴리오 분산이 잘 된 바이오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 탈모 치료제 입장에서는 글로벌 임상 1상 이상을 호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기존 치료제 대비해서 부작용이 적고 복용 편의성이 높아가지고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10조 원 이상 규모의 탈모 시장을 타깃으로 해서 화장품과 의약품 양쪽의 매출원이 가능한 구조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면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어져서 로레알과 탈모 관련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R&D 쪽의 수준을 넘어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마일스톤에 대한 수령, 심지어 전략적 지분 투자 가능성까지 열려 있어가지고 여기서 기업 가치의 재평가 트리거가 작용될 수 있는 과정이 열려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국 올릭스는 릴리와의 협력과 GLP-1에 대한 병용 전략 그리고 탈모와의 대사질환 등의 고성장 섹터에 대한 대응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연결성을 두루 갖춘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고 사실상 저는 금메달로 주고 싶었는데 금메달은 다음 종목이 더 훌륭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은메달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래서 금메달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보니까 분야가 제약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한 곳으로 쏠려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신약들을 개발하고 그 가치를 올릭스하고 있는 은메달을 차지한 올릭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제 금메달 종목을 마지막으로 알아볼 텐데요. 금메달 종목은 방송에서 직접 공개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금메달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직접적으로 공개는 못하지만 금메달 종목에 대한 힌트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힌트 주시죠. 네, 이번 금메달 기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올릭스가 금메달을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금메달 기업은 확실히 금리 인하 사이클에 맞춘 글로벌 제약바이오 탑티어 기업들을 선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이번 금메달 기업은 요즘 AI로 신약을 만든다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업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회사는 항체를 만들어서 제약사에 파는 기업이 이 역할을 합니다. 그냥 항체 공장이라고 보셔도 무관하겠고요. 그래서 AI로 항체를 뽑아내는 속도가 어마무시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꼭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기억에 이영진 자문역이 글로벌 기업을 금메달로 선정한 건 처음이신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 힌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을 금메달로 뽑은 진정한 이유 한번 짚어주시죠. 네, 보통 AI 기술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데이터 분석 정도인데요. 사실 이 회사는 환자 혈액에서부터 비세포를 추출하고 항체 유전자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AI가 최적 항체를 설계한 다음에 단백질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험 검증을 하는데 다시 또 이거를 AI 제약습에 이 과정을 계속해서 무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실제로 단일 항체 후보를 4개월 만에 임상을 진입시킨 전력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연구용이 아닙니다. 실전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약을 직접적으로 팔기보다는 AI로 뽑은 이 항체를 제약사에 넘기는 구조인데 개발 초기에는 연구 수수료를 성공을 하면은 마일스톤을 수익으로 찍힐 수 있고 그다음에 상업화가 되면 로열티까지 쭉 받을 수가 있는 구조예요. 실제로 코로나 치료제 밤라리나밥에 하나로만 2억 달러 이상으로 벌어들였고요. 현재 일라일리와 모더나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과 2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중에 87개의 프로젝트는 상업화 시에 로열티 수익이 바로 따라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남한테만 팔지 말고 우리도 직접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자체 파이프라인에 도입을 했거든요. 보시면 이게 폐경 증상 치료제라든지 중증 아토피 치료제 등의 두 가지 파이프라인이 모두 다 2025년 하반기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가 면역이라든지 대사질환, 그다음에 면역 항암 쪽으로 파이프라인이 계속해서 확장 중인 점을 주목해 보셔야 되겠고 이게 바로 보시면 AI 신약 개발이 허상이라고 한다면 이 회사로 설명을 한다면 진짜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기술은 돌아가고 있고 매출도 당연히 성장하고 있고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줄을 서고 있는 기업.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이 기업은 바로 바이오계의 TSMC다.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영진 자문역이 택한 제약 바이오주 금메달 종목이 궁금하시죠? 지금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공개하니까요.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는 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매번 강조드립니다.